빅데이터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언젠가부터 이 빅데이터, AI 이런 것이 정말 필수적인 단어처럼 여겨지죠. 인터넷에 그냥 검색만 해봐도 트위터 X에다가 한번 검색 어제 한번 해본 거예요.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로 뭐 나 대신 골라주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빅데이터상 이건 무조건 진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팩트다. 여러분도 아마 일상적으로 쓰는데 약간 좀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내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본 상 두루뭉술한 그런 개념처럼 쓰이지만 빅데이터란 말 자체의 사전적 정의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다양한 용어들 여러분들 생각이 날 텐데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란 말은 일단 기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저장 장치를 말을 해요. 그럼 하드디스크 혹은 뭐 USB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하드디스크에다가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말이에요. 이거를 이 많은 자료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말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다가 지금 당장 수학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글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자료들도 나올 거고 동영상들도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많은 거를 전부 다? 못하겠죠? 구글에다가 수학 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다 다운받아봐. 다운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또 올라올 거예요. 그렇겠죠? 유튜브 영상들 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많은 양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많은 양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저장하는 속도보다도 이 자료들이 생성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런다? 빅데이터의 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빅데이터의 흔히 4요소라고 한다면은 양, 어느 정도의 양이다? 나의 컴퓨터에다가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말을 한다.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수학을 검색하면 글도 있죠? 이미지도 있죠? 동영상도 있죠? 이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뭐다? 내가 저장하는 속도보다 생성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분석 기술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90년대에도 인터넷이 있었거든요. 90년대에도 1990년대. 그럼 1990년대에는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들이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1990년도에도 사실은 컴퓨터에다가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인터넷에 있었다고요. 근데 90년대에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학술적인 용어로는 존재했지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도 양은 많았다고요. 다만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처리 기술은 그때 당시에는 엄두를 못 냈거든요. 1990년대에는.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빠르지가 않았어요. 알죠?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속도가 빨라졌죠,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이 많은 자료들을 내가 처리해 볼 만한 엄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많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 기술이 받쳐짐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비로소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새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인터넷의 그 수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정보들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빅데이터라는 이 학문에서 마치 이제 교과서적으로 항상 언급되는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빅데이터의 사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구글 독감 트렌드라고 하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독감 유행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을 해요. 이게 서비스가 시작된 게 2008년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은 많이 쓰는 포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몸이 조금 으슬으슬 떨리고 뭔가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몸이 좀 으슬으슬 떨리고 평소랑 뭔가 이상해. 평소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어디가 뭐 예를 들어 저리다든지 뭐 열이 갑자기 막 비정상적으로 났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겠죠?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독감에 관련된 여러 검색어들,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뭐 해열제라든지. 그래서 그 미국 전 대륙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결과를 지역별로 나눠서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독감 관련된 검색어가 많이 검색되기 시작한다? 야,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독감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 전조 증상이야 라고 구글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구글에서 시작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쓴 것처럼 2009년에 이 그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 여기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독감의 유행 지역들을 파악을 해냈어요. 근데 이 일주일이 엄청난 빠른 시간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뭐 이런 산불을 일주일 전에 예측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질 거를 무려 일주일이나 일찍 예측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실제로 구글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냈다고요. 네이처 저널에서 이 구글의 독감 예측 능력을 정확도를 97%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봤었을 때 97%는 사실상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3%의 오차는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흔히는 어느 정도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상 정확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구글 역시 대기업에서 해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 빅데이터가 최고다라는 그 인식이 퍼진 거죠. 근데 그 흐름이 오래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써놓은 것처럼 구글이 독감 트렌드는 이후에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신종 인플루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때가 이제 여러분 아직은 그 세상에 있지 않은 때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2010년도 그때 신종 인플루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거 아시죠? 저는 참고로 그때 군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휴가가 다 잘렸고요. 네,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마치 코로나 유행처럼 독감이 퍼졌었는데 구글 독감 트렌드는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써놓은 것처럼 2014년도에는 무려 2배나 과대 예측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썼죠. 그렇죠? 요새는 이제 마스크 안 써줬지만. 그러니까 유행을 2배 예측했다는 건 바꿔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스크를 예측치상 10만 개를 생산을 했어요. 마스크를 10만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5만 개밖에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만 개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스크만 그럴까요?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품들 있죠? 다 그 회사들은 다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실패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여기 이제 그 예측치 그 그래프인데 이 파란색 선이 그 구글 독감 트렌드의 예측치고 이 빨간색 선이 실제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수치예요. 근데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맞아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얘가 하늘 뚫고 가죠. 이 파란색이 요게 이제 구글 예측치인 거예요. 어느 순간 하늘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결과적으로 2015년에 서비스 종료하고 맙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철저한 수학과 통계학 영역입니다. 사후 평가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과적한 문제가 발생했다. 오버피팅이라 그래요. 또 하나 재밌는 사례를 봐볼게요. 또 이것도 아주 유명했던 핫한 사례예요. 2016년 대선 때 이 네이트 실버는 그때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여성 그때 그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이 힐러리 클린턴이랑 대립했던 후보가 누구냐면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예요. 그 둘이 이때 경합을 벌였었던 때예요. 근데 이 네이트 실버는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이 네이트 실버는요, 실제로 천재 예측가라고 불렸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재림이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2016 그 전에 2012년도 미국 대선 때는 이분이 미국에는 총 50개의 주가 있어요. 알아요? 미국은 지역은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구역별로 나면 17개의 시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50개의 주로 나뉘어요. 그 50개 주에 각 지역들에서 어떻게 누가 더 우세가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실제로 다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누가 뽑히는지는 다르죠. 물론 통합적으로 이제 그걸 다 산출해 봤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나오는 거지만 지역별로는 달라요. 서울에서도 각 지역별로는 다르다고요. 그쵸? 여러분들 알죠? 중학생들 다 알죠? 근데 네이트 실버는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아니라 미국 그 큰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정확하게 맞췄다고요. 그 결과를. 근데 2012년뿐만 아니라 그 전 2008년에도 그랬어요. 2008년에도 미국 50개 주 중에서 49개의 주의 결과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젤입니다. 천재 예측가다라고 불렸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전통적인 통계학적 기법으로 예측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6년도에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또 예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게 실제로 네이트 실버가 발표했던 자료예요. 몇 프로? 71.4%라고 예측을 했어요. 각 지역 주마다의 그 결과도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는 28.6%밖에 안 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제레미라고 불리는 네이트 실버가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는 바꿔 말해서 그때 시대적으로 분위기가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뽑힐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어요. 전통적인 통계학 기법으로는. 그래서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게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때 당시 이제 나왔었던 게임 중에 유명한 게 뭐 있냐, 비디오 게임 중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AI 안드로이드들이 인간처럼 행동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을 하면서 웃겼던 게 이런 캐릭터가 나와요. 이게 그 게임에서 대통령 캐릭터예요. 2016 대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게임은 2014년도부터 개발이 된 게임이에요. 실제로 대선 분위기가 힐러리가 당선되겠지 하면서 게임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뭐 드라마, 뭐 소설, 만화 이런 데서 대부분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고요. 근데 결과는 누가 당선됐을까? 트럼프가 됐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통계학적 기법으로 예측이 완전 벗어나는데 그 반대로 그러면서 급부상한 게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예요. 구글 검색어 이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분은 그 전부터 전 세계 모두가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분은 아니다, 트럼프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던 분이에요. 빅데이터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때 2016 대선 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 빅데이터로 대선 예측하는 게 아주 막 유행처럼 퍼졌거든요. 요게 트럼프고 요게 트럼프예요. 여기 색깔이 좀 반대로 돼 있네.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해보자. 바로 우리나라에서 19대 대선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나왔던 후보가 누구냐면은 문재인 후보,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이 3파전을 벌였던 대선 때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그 중에 누가 당선이 됐었는지를. 근데 같은 방법으로 예측을 했었을 때 어땠었냐면은 매우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제 구글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은 막 서로 각축을 벌인다. 3파전이 아주 혼란스럽다. 심지어는 네이버에서도 여기서는 심지어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치도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빨간색이 이제 홍준표 후보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실제 결과는 문재인 41대 24대 21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던 걸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실 건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것들이 수치적으로 다 하나하나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학적 그리고 수학적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키워드를 잡거든요. 되게 많은 통계학적 지식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 한 몇 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자, 인과관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과관계가 뭘까요? 원인과 결과. 상관관계는 중학교 혹시 3학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 이 중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상관관계 배우죠? 산점도 배우잖아요. 산점도 알죠? 상관관계라는 말을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값이 변해요. 그에 따라서 이것에 동기화돼서 다른 값도 변해요. 이건 뭐냐면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얘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러고 얘는 x가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y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때 아주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기사예요. 뭐냐면 비행청소년들이 무엇을 많이 먹는가, 그리고 흔히 모범생이라고 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주로 무엇을 먹는가라는 식습관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결과 이 비행청소년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더라. 이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인 접근을 했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증가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폭력성을 조장하고 분명한 거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이것은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졌어요. 양의 상관관계가 뭐냐면은 얘가 많을 때 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아까 말했지만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달라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비행청소년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뭔가 어순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모범생들은 여기서 실제 조사해서 모범생들은 해조류, 잡곡밥 이런 거를 비행청소년들보다 2배인가 3배인가 많이 먹는다, 이런 통계치가 나왔어요. 왜? 모범생들은 아침에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 그렇죠? 급식 잘 챙겨 먹고 집에 와서 같이 부모님이랑 저녁 먹고 하니까. 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은 밖에서 놀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겠죠. 물론 건강엔 안 좋아요. 인스턴트 음식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건강엔 안 좋지만 그것이 비행청소년이 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이것도 이제 재밌는 예시입니다. 생각해 봐요. 왠지 알겠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예시예요.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언제 많이 먹죠? 여름에 많이 먹죠. 그럼 당연히 물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여름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림의 판매량도 많고 사고율도 많아요. 근데 이 둘은 명확한 뭐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 그래요. 상관관계가 뭔지 알겠죠? 얘가 높을 때 얘도 높다 그 말이에요. 얘가 낮을 때 얘도 낮다. 하지만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상관관계를 넘어서 이것이 실제로 인과관계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명확하게 실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집단을 통제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제로 패스트푸드가 비행화에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인과관계로서 그걸 내가 검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50명 학생 만들고 또 50명 학생 두 그룹으로 나눠요. A 집단, B 집단 나누고 이 두 집단은 유전자적으로도 다 동일해야 돼요. 부모님도 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해야 되겠죠. 부모님도 같고 가정환경 똑같고 교우관계 똑같고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반, 모든 외부적인 요인이 다 똑같고 단 딱 하나, 이 집단은 슬로우 푸드를 많이 먹고 이 집단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거예요. 딱 그것만 다르게 모든 거를 똑같게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집단에서 실제로 비행청소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인과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재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 번 실험해보고 여러 표본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통계학적인 기법들인 건데, 통계학적으로 이 통제 집단들의 변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계학에서 통제 집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관찰 집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실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막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배경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죠. 패스트푸드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관찰 자료라 그래요. 통제 자료와 관찰 자료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것은 관찰 자료가 흔할까요? 아니면 통제 자료가 흔할까요? 네, 압도적으로 관찰 자료입니다. 인터넷에 그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사고 무슨 아무개인지 모르고 그냥 검색어의 그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관찰 자료라 불러요. 그래서 뭐 앞에 써놨지만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죠. 야, 그러면 이 관찰 자료 가지고 관찰 자료로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건 그럼 불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빅데이터 이 관찰 자료를 가지고도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통계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지식들을 다 이제 갖추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록 좋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대할 때 오해하면 안 된다. 자, 또 하나 이제 통계학적인 또 개념 하나 가볼게요. 이거 심슨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미국의 그 호머 심슨 애니메이션 아니고 에드워드 심슨이라고 통계학자세요. 자, 이건 뭐냐면은 써놓은 것처럼 이 데이터의 세부적인 경향과 전체 경향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이렇게만 말하면 당연히 어려울 거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 철권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격투 게임인데 철권 게임이 그 리그가 한 해에 3번 있었다고 이건 이게 그 가상 시뮬레이션이에요. 가상이에요. 이게 3번 있었고 이제 철권이라는 그 게임에서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 있어요. 무릎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프로게이머예요. 이분이 이제 거의 한 7년도 때 이제 그때 처음 우승을 했고 현재 2025년에도 우승했어요. 현재까지 통산 우승 횟수만 한 120번 넘어갈걸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최정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거의 위인과 같은 분인데. 근데 이 그 무릎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 무릎과 요새 이제 그 라이벌 구도로 말하고 있는 그 프로게이머가 누구냐면 아슬란 선수. 이 오른쪽에 파키스탄 프로게이머인데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한 해에 리그가 3번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결과를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리그 때 무릎 선수는 40번 출전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28번 이겼어요. 그러면 40번 중에 28번 이겼으니까 승률은 70%입니다. 4, 7, 28 나오죠. 그렇죠? 아슬란은 이때 어떻게 했나 라는 거 예상해봅시다. 40번 똑같이 출전했는데 아슬란 32번 이겼어요. 그러면 80%. 이해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리그 결과 누가 더 잘했어요? 아슬란이 더 잘했죠. 그렇죠? 승률이 더 높죠. 두 번째 리그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해봅시다. 두 번째 리그 때는 이번에 무릎 선수는 10번 출전했어요. 그리고 6번 이겼어요. 그럼 60% 승률. 그러니까 뭐 건강이 안 좋았다고 치죠.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10번밖에 출전을 못했다. 근데 아슬란은 이때 기염을 토했어요. 한 100번을 출전했다. 근데 그 중에서 70번을 이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승률은 70%. 결과적으로 10%포인트 더 좋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리그도 압승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리그 결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그 때는 이번에 무릎 선수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100번을 또 경기를 출전합니다. 결과 80번 이겨가지고 80% 승률이 나왔다 해보죠. 아슬란 선수는 이때 100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병이 드셔가지고 10번밖에 출전 못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9번이나 이겼어요. 승률 90%. 이건 말도 안 되는 승률인데 90%를 찍었다고 해보죠. 결과적으로 승률은 아슬란이 이번에도 이겼어요. 자, 이 세 개의 리그의 결과를 보면은 아슬란이 3번 다 승률적으로 압도를 해버렸죠. 그러면 이 3번 통산 결과는 어떨까요? 이긴 횟수 세봐요. 몇이에요? 114. 이긴 횟수 몇이에요? 출전한 경기수 세봐요. 이렇다고요. 내가 뭐 숫자 가지고 거짓말 친 거 아니에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심슨의 역설이에요. 세부적으로의 그 결과를 봤었을 때는
아슬란 선수가 압도했는데 통합해놓고 보니까 무릎이 이긴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세부적인 데이터의 경향성과 합치고 봤었을 때의 데이터의 경향성이 아예 반대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더라. 이게 이러한 이제 통계학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자, 요거 하나 봐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건데요. 빅데이터로서 분석을 해봤대요. 이게 뭐냐면은 지역별의 병원들마다 실제로 암 발병률을 통계를 내본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 결과 가난이 병이 옛말이다. 오히려 부자 동네에서 더 암 발병률이 높더라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암이 잘 걸릴 거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이 자료를 놓고 보니까 야, 아니야. 오히려 부자들이 더 암이 많이 걸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그때 뉴스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 부자들이 더 암이 많이 걸릴까? 라고 막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했죠. 마치 뭐예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비행청소년 된다. 그걸 이제 막 붙이기 시작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그러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상함을 느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소득별로, 그러니까 고소득자일수록 암 발병률, 그리고 저소득자의 암 발병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동네별로 퉁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별로 통합해버리면 안 되죠. 가령 이런 거예요. 분당 어느 지역의 어느 한 병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냥 갖고 올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실제로 이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환자들을 소득별로 다 분류를 했었어야죠. 분당의 어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자료가 있으면은 환자들을 다 조사를 세부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했었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소득별로 그 수치를 집계를 했어야 맞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합쳐가지고 이 지역, 이 행위 자체가 심슨의 역설이 발생하기 딱 좋다고요. 아까 우리 봤죠? 심슨의 역설이라는 것은 사실 세부적인 데이터를 봤었을 때랑 전체 결과랑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얘는 뭐예요? 빅데이터로 조사를 한답시고 그거를 다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동네별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당연하게도 고소득자들이 암 진단을 더 많이 받아요. 병원을 못 가니.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함부로 암 진단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암 진단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보통은 몇십만 원은 기본 들어가고요. 조금만 이제 정밀 검진 들어가려면 몇백만 원 우습게 올라가요. 암 검진 받는 것만도. 그런데 당장 생계가 힘든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투자해가면서 나의 몸을 검사를 할까요? 쉽지 않죠. 하지만 부자들은, 고소득자들은 컴퓨터 하나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 뭐 몇백만 원 얼마나 한다고 이러면서. 알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죠. 모르고 보는 거와 알고 보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통계학적인 지식들을 사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저런 역설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라는 것들이 바로 보이는 거죠. 이해되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표본 편향, 이것도 아주 잘 발생하는 빅데이터에서의 통계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본이라는 게 편향됐다, 좀 뭔가 치우쳤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뉴스나 혹시 어린 학생들도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봤었을 거예요. 이제 인스타, 페북에서 어떤 뭐 챌린지가 어떤 글들이 유행한다. 그런 걸로 막 기사 나오고 하는 거 알죠? 뭐 어떤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기사 댓글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분명히 인스타나 페북 혹은 유튜브 영상, 뉴스 기사 댓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 댓글들은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고 우리가 그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이 과연 전체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 1%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기만 한다. 관전만 한다. 실제로 글을 작성하든 영상을 올리든 하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1%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도 사실은 과장이다. 저도 유튜브 채널 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도 나름 그래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은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 자료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제 유튜브 채널 통계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조회수 이제 높은 영상들에서 실제로 댓글이 얼마나 달렸나를 내가 수치적으로 접근해 봤어요. 보니까 이 영상은 이제 184만 311회를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 영상의 댓글 수는 1315개예요. 비율은 0.07%밖에 안 돼요. 만약에 1%려면 184만의 1%면은 18,400개의 댓글이 달려야 1%죠. 근데 여기는 뭐다? 1315개밖에 안 된다. 비율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이 밑에 것도 0.14%밖에 안 돼요. 0.09%. 여기 이제 좋아요도 내가 그거를 체크 다 해봤거든요. 그래도 댓글보다는 좋아요, 싫어요 누른 사람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대략 좋아요 개수, 싫어요 개수는 나오진 않는데 뭐 올림 해가지고 좋아요, 싫어요 누른 사람이 한 8,000명이라고 봅시다. 8,000개. 184만 중에서 8,000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1%는커녕 0.5%도 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1315개라는 댓글이 적은 개수예요. 여러분 1315개의 댓글을 다 읽으려면은 충분히 많은 양인 건 맞아요. 여기도 보면은 좋아요, 싫어요 누른 사람이 8,000명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야 8,000명? 학교가 몇 학교예요 그거? 여러분들 학교의 전교생 수가 몇 명이죠? 1000명이요. 그 8,000명이면 몇 개 학교예요? 그 몇 개 학교의 전교생이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개수만 놓고 보면은 빅데이터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근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이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심지어 0.05%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혹은 SNS의 그런 게시물들이나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체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쓰냐면 빅데이터 쪽에서는 흔히 이런 댓글들을 뭐라 그러냐면 감정적으로 과잉된 표본 편향이라 그래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안 쓴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거를 가지고 전체 의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표본 편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포브스지에서 한 말이 있어요. 큰 쓰레기는 더 많은 쓰레기를 양산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그 자료들을 스티븐 자시버그 교수님은 일종의 쓰레기장이다. 근데 그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은 사실은 이분이 통계학 교수예요. 통계학, 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오늘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 빅데이터랑 함께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빅데이터를 계속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올바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 통계학적 배경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확률, 통계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잘 배워두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상관관계 산전도 잘 공부해 두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